우리가 언제 남 눈치 보며 살았냐? 그러지 말고 같이 살아. 너 여기서 나가면 우리 결혼 못해. 그럼 결혼 깽판 쳐봐? 뭐라고?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동시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사는 것까지 다 해결을 했어요. 친인척이 없었던 저희는 단촐하게 저희만의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됐고 몇 달이 지난 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괜찮아? 아내는 입덧이 많이 심했고 걸핏하면 입을 틀어막고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입덧을 하고 있는 아내도 힘이 들었겠지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저희도 힘이 들었어요. 음식을 먹다가도 입덧을 하는 아내 때문에 마음 편히 먹지를 못했고 아내가 갑자기 먹고 싶다는 것을 말할 때면 음식을 사날라야 했고 집안일도 저희가 도맡아서 했어요. 저는 남편이니 그나마 이해를 하지만 친구에게는 너무 미안한 일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친구와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네가 웬일이냐? 밖에서 다 만나자고 하고? 너랑 마음 편안히 한잔하려고. 늦게 들어가도 괜찮겠어? 그럼 허락 미리 다 받아놨지. 그럼 그렇지. 너도 장가 가봐라. 나보다 더 심할걸? 에이, 설마요. 친구와 기분 좋게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입덧이 심했던 아내는 중기로 접어들자 입덧이 사라졌고 입맛이 도는지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었어요. 그러면서 살도 더 붓고 배도 더 불룩하게 나왔어요. 하루빨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아내의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에게서 지방에 공사 들어간 것이 있다며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자는 것이었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저는 요즘 한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 있었거든요.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 때문이라도 더 바짝 벌어놔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찰나에 일자리가 들어오자 저는 고민이 됐어요. 아내가 홀몸이라면 바로 간다고 했을 텐데 만삭인 아내를, 그것도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둔 아내에게 선뜻 말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오빠 다녀와. 며칠 후면 아이가 나올 텐데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괜찮아. 승현이 오빠도 있고. 그래도 남편과는 또 다르잖아. 애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그 애 나오는 그 잠깐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오랜 직장이었으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또 그 소리. 난 오빠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다니까.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지. 정말 괜찮으니까 돈 많이 벌어와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 많이 사줘. 아내는 갈팡질팡한 저의 마음을 헤아리고선 먼저 지방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짐가방을 쌌고 친구에게 아내를 부탁하고서는 지방으로 내려왔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짬짬이 쉴 때마다 아내와 연락을 했고 아내의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에게서 아내가 진통을 느껴 병원으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 아이를 낳았다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몸을 가만히 놔두질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정신사납게 돌아다녔죠. 한참이 지난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축하해. 미주를 꼭 닮은 예쁜 딸이야. 정말? 그래, 막 나왔어. 둘 다 건강하고? 산모도 아이도 둘 다 건강해. 다행이다. 무사히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밤새 잠 한숨도 못 잤겠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병원으로 갈 걸 그랬다. 일 바쁜데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오기 전까지 잘 보살피고 있을 테니까 일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올라와. 고맙다. 통화를 끊고 나니 친구는 아내와 아이의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예쁜 아내의 모습을 꼭 닮았죠.
일을 하는 동안에도 틈만 나면 아이 사진을 받고 아내와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 더 흘렀고 저는 일을 마무리하고 아내가 입원해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어요.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챙겨온 음료수를 건넸죠. 어머, 감사해요.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남편분이 어찌나 잘 챙기시던지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남편분이... 네. 어머, 죄송해요. 조리원에 들어오실 때부터 같이 오셨길래 제가 오해를 했나봐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죄송해요. 직원은 친구를 아이의 아빠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친구가 매일 아내를 보살펴줘서 그런 듯 했죠. 직원과 멋쩍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아내가 있는 호실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었죠.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와 친구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직원이 제 친구를 남편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다가 이내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아내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는 아이를 안았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고 약했어요. 잘못 안고 있으면 뼈가 부러질 것 같았어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휘몰아쳤죠. 괜시리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오빠, 혹시 우는 거야? 아니. 예쁘지? 널 꼭 닮아서 너무 예쁘다. 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을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조무사가 아이를 데리고 방을 나갔어요. 제가 왔기에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제가 아내의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날이 며칠 남아있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내는 이제 혼자 있을 수 있다며 퇴원을 할 때 데리러 오면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출산할 때도 아내의 옆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여기서라도 그나마 남편 노릇을 조금은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퇴원을 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아이를 잠깐 보는 것이 다여서 그런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꼈는데 집에 와서 누구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보려니 힘이 들었어요. 잘 먹고 잘 자던 순했던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초예민한 아이로 변해 있었죠. 오빠, 그냥 편안하게 자. 아니야. 분유 먹이는 거 보고 잘게. 둘 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먹이고 잘 테니까 어서 자. 그럼 다음 분유는 내가 먹일게. 아내의 말에 저는 다시 누웠고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몇 주간 저는 아내와 같이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내 옆에서 최대한 도와주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퇴근 후에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 아내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죠. 특히나 아이를 목욕시킬 때는 더더욱이요. 오빠, 아이 목욕물 좀 받아줘. 알았어. 저는 욕실에 있는 아이 욕조에 물을 받아서는 방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뜨거. 뜨거워? 찬물을 좀 더 섞어야겠어. 알겠어.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들고 왔고 아내는 찬물을 부어가며 팔꿈치로 물의 온도를 맞췄어요. 내가 손수건 적셔서 머리 할 테니까 아이 잘 안고 있어. 내가? 그럼 누가 해? 나 겁나는데. 그냥 안고만 있으면 되는데 뭘. 너무 약해서 부서질 것 같아. 저는 위에 옷만 걸치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으려니 더 겁이 났어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퇴근을 한 친구가 들어왔죠. 저는 친구를 보자마자 아이를 부탁했고 친구는 자연스레 아이를 받아 안더니 자리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도왔어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던 친구가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신기했죠. 너무 약해 보여 저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것조차 겁이 났는데 친구는 목욕까지도 거뜬히 해냈어요. 그래서인지 아내도 저보다는 친구에게 더 의지를 하는 것 같았고 아빠인 저보다도 더 아빠 같은 친구의 모습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죠. 두 사람은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였어요. 한 달가량을 저희는 아이의 중심으로 살았고 바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의 예방접종을 하려 병원에 가게 됐어요. 접수처에 접수를 하고 아내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저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방 앞에 꽂혀 있는 아기 수첩을 보게 됐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었고 혈액형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A형? 아내랑 나는 O형인데 어떻게 A형이 나올 수 있지? 무심코 혼잣말을 하게 됐고 그 소리를 아내가 들었어요. 응? 오빠 뭐라고? 아니야.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킨 저는 병원에 다녀온 후부터 계속 혈액형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확실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 저는 아내 몰래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끙끙 앓았어요.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다 보니 저는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빠. 왜? 내 말 못 들었어? 뭐가? 애기 기저귀 갈게 기저귀 좀 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 그랬어? 미안. 옆에 있는 기저귀를 아내에게 건네주면서도 저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요즘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왜? 어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잖아. 내가 그랬어?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지낸 지 며칠이 지났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한 번에 보지도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죠.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보지 말고 내 아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마음속은 계속 갈팡질팡 싸움을 해댔고 저는 결심을 한 채 감고 있던 두 눈을 번쩍 뜨고는 종이를 봤어요. 그리고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말았죠. 아니었으면 했던 일이 결국엔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너무 혼란스러웠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가 힘들었어요. 다음 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저에게 대해줬어요. 새벽부터 나가는 저를 위해서 밥과 국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뭘 그리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 안 먹어? 먹어야지. 식탁에 앉은 저는 국에 밥을 말아서 먹었고 아이의 울음소리에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었죠. 아이를 달랜 아내가 다시 주방으로 왔어요. 갔다 올게. 오늘 늦을 거야? 아니, 왜? 그냥 요새 오빠가 정신없어 하길래 바쁜가 하고. 아니야.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저는 집을 나왔고 공사 현장으로 갔어요.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생겼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계속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해서인지 몸이 많이 지친 상태였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기에 친구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저에게는 아내 다음으로 가족 같은 친구였기에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미주한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무슨 비밀? 나 모르게 다른 남자를... 아니야. 절대로 그런 애는 아니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
그게 말이야.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어. 뭐? 미주랑 나랑은 둘 다 O형이잖아. 근데 애가 A형이더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친자 검사를 했는데 아니래. 그래? 미주가 우리랑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혹시 우리한테 말 못할 사고라도 생긴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선뜻 물어보지도 못했어. 저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고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친구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어요. 내 눈 똑바로 봐. 저의 말에 친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서 저는 친부가 친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친구의 멱살을 잡고는 일으켜 세웠죠. 설마 아니지? 내가 지금 이상한 상상하고 있는 거지?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뭐라고? 친구는 자신이 친부라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도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하다.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너희 둘이 날 갖고 논 거였어?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아니야. 단 하룻밤의 실수였어. 뭐? 실수? 그래. 우리는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없는 동안 보살펴줬다고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그런 게 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 정말 미안하다. 그날의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걸 나더러 믿으란 소리야? 너희는 나를 갖고 논 거야. 같은 집에서 먹고 자면서 나 하나 가지고 논 거라고. 저는 친구를 바닥에 눕히고서는 막무가내로 주먹을 날렸어요. 친구는 저의 주먹에 아무런 저항조차도 없었죠. 막무가내로 때리고 있는 저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날 저는 그 친구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친구를 흠씬 두들겨 팬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너도 알고 있었지? 오빠, 결혼하는 동안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아이 낳고 지금까지도 날 갖고 노니까 재밌었니?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것 아니야. 나도 정말 몰랐어. 설령 그 아이가 내 아이였어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오히려 들킬 일도 없으니 더 나를 갖고 놀았겠지. 나 없을 때 둘이서. 아니야, 정말 그땐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듣고 싶지 않아. 그 아이 데리고 둘 다 이 집에서 꺼져. 오빠, 안 꺼져? 정말 미안해.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한 세월이 얼마야. 진심도 아닌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너무하잖아. 너흰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 그때 친구가 집으로 들어왔고 저를 붙잡았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이 야밤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소리야. 그건 내 알 바 아니잖아. 그래, 야, 우리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쟤는 잘못이 없잖아. 왜 잘못이 없어? 너희 같은 부모를 만난 게 죄야. 나가라면 네가 나가. 뭐? 이 집 너 혼자만의 집 아니고 이 집 싫으면 너 혼자 나가라고. 말 다 했어? 네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나는 저 애를 책임져야 하고. 아까는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니 이제야 본색이 드러난다. 그래, 내가 꺼져줄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저는 그 길로 그 집을 나왔고 일했던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아주 크게 제대로 뒤통수를 한 방 맞았고 유일했던 친구이자 가족들을 한순간에 잃게 됐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한들 일은 벌써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지방으로 내려온 저는 그 두 사람을 잊어보려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일에만 매달렸어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건강을 해친다며 걱정을 할 정도였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친구가 제가 일하는 곳을 어찌 알아냈는지 공사장으로 절 찾아왔어요.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참았던 화가 또다시 치밀어 올랐고 그대로 친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죠.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미안하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평생 우리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뭐?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너라면 네 마누라랑 바람핀 놈이랑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어? 용서라도 해줘. 용서? 누구 좋으라고? 너흰 평생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 무릎을 꿇고 있는 친구를 뒤로 한 채 저는 다시 공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제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는지 소장님이 집에 가서 쉬라며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슈퍼에서 소주 2병을 샀어요. 방바닥에 주저앉아 안주도 없이 소주를 병째로 들이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두 사람과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저를 더 아프게 했고 저는 들고 있던 소주병을 그대로 벽으로 던졌고 소주병은 산산조각이 났죠. 간신히 일을 하면서 잘 견뎌내고 있는 저를 괜히 찾아와서는 사람 속을 뒤흔들어 놓은 친구가 너무 야속했어요. 친구는 그 뒤로도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피하기 위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어요. 피해는 내가 봤는데 그 두 사람 때문에 떠돌이 신세가 됐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일에 미쳐 살아가고 있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생생한 그 두 사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제쯤 이 상황이 괜찮아질지도 잘 모르겠네요. 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두 사람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불행해지는 것은 또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평생 그 두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